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장래 파생상 거래 유형. 이제 네 가지 거래 형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교재 1권, 지금 1과목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쭉 다룰 내용들을 미리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완벽하게 숙지하려고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여러분 1과목 다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게 훨씬 이제 효과가 높습니다. 하여튼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다. 자, 일단 이제 크게 보시면 이 파생 상품을 이제 왜 거래를 하는 거냐, 그 이용 목적, 이제 거래하는 목적, 뭐 거래 행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크게 이제 네 가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지 거래, 투기 거래, 스프레드, 차익 거래. 이런 이제 네 가지 거래가 있다는 건데, 해지 거래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위험에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거다. 그게 해지 거래입니다. 내가 어떤 현물을 갖고 있다. 현물에서 손실이 날 때 대비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위험에 피하겠다. 그다음 이제 투기 거래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요거는 현물하고 상관없이요. 현물은 이제 보유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선물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거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주식도 올라갈 것 같을 때 사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팔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매수, 매도,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 거래는 두 개의 선물을 매수, 매도하는 걸 말합니다. 요 투기 거래가 방향에 배팅하는 거다 그러면 스프레드는 가격 차의 변화, 즉 상승, 하락이 아니고 이 두 개 선물 가격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 같냐, 가격차가 축소될 것 같냐. 스프레드가 차이 아닙니까? 차이. 확대 축소를 예상해서 반드시 두 개의 선물 중에 하나는 매수하고요. 하나는 매도로 들어가는 이런 거래가 스프레드 거래예요. 그 다음에 차익 거래는, 선물 이제 시장 가격, 이건 이제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겠죠? 시장 가격이니까. 이론 가격은 이제 균형 가격이 되겠죠? 이 두 개의 균형 상태를 이제 이용해서,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기면, 균형이 아니고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 한쪽은 고평가, 한쪽은 저평가 이제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무위험 이제 이익을 내는 거래가 차익 거래다. 그러니까 위험 없이 이익을 내는 거래, 그게 이제 차익 거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거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해지 거래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지 이제 정의. 내가 어떤 현물을 갖고 있다. 근데 얘 가격이 불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변할지 이제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 특히 이제 갖고 있는 현물 가격이 빠지면은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게 해지다. 이 해지 거래를 하려면요, 역시 이제 뒤에서 또 자세하게 볼 거예요. 뒤로 미루는 게 아니고. 현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선물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선물이든 옵션이든 내가 현물을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매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 선물은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이익 손실이 상쇄되는 거거든요. 반대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현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이익, 그걸 선물 옵션 포지션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 날 때 파생 상품에서 이득을 봐가지고 상쇄시키고, 여기서 이득 나면 이쪽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역시 상쇄. 그래서 현재 가격을 고정시키는. 이게 해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개, 매도 해지, 매수 해지. 매수, 매도가 이제 영어로 매도를 숏이라고 하고, 매수를 이제 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숏 해지는 여기 앞에 여러분 이제 매도, 매수는 선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뭐가 됐든 현물 가격 하락에 대비할 때는 이제 미리 팔아놔야 되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하는 걸 매도 해지라 그래요. 하락에 대비해서. 또는 옵션에서는 풋을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락장에서 이익 나는 게 여러분 풋옵션이죠. 매수 해지는 선물을 사놓는 겁니다. 뭐에 대비해서? 현물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그럼 현물을 살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윳돈이 없을 때, 근데 가격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선물 매수 포지션, 계약을 미리 맺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현물 가격이 올라갈 때 선물 가격도 올라가서 득을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 비싼 가격에 현물을 사지만 선물에서 득 본 만큼 지금 가격으로 사는 효과가 나온다. 그렇게 보겠다는 거죠. 상승에 대비해서 선물을 사놓는 거. 또는 콜옵션을 매수하는 거. 옵션에서. 이런 걸 이제 매수해지라고 부릅니다.
매도 해체는 하락에 대비하는 거고요. 매수 해체는 상승에 대비하는 거다. 상승 위험이. 자, 이번에는 투기거래. 투기거래는 현물은 관계없이, 그러니까 현물 포지션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물하고 상관없이 선물 또는 옵션에만 그냥 투자를 하는 걸 말합니다. 미래 선물 가격 또는 이제 옵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거다. 근데 이 투기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기 거래를 하는 이유가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은 증거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돈을 다 주고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물은 일정 부분 보증금, 증거금만 내기 때문에 그 손익 확대 효과가 나와요.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투기 거래를 많이 하고요. 자, 투기할 때 이제 방향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선물은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매수 포지션 취하면 되고요. 떨어질 것 같다. 매도 포지션 취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옵션은 방향성에 따라서 투자도 가능하고 변동성에 대한 투자도 있습니다. 변동성은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아니고 급변하냐 횡보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변동성이 증가한다, 출렁출렁한다는 거잖아요. 감소한다, 별로 움직임이 없다. 옵션은 이 변동성에 대한 또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제 투기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옵션은 콜도 있고 풋도 있는데 그걸 매수, 매도, 그러니까 네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콜 매수, 풋 매수, 콜 매도, 풋 매도.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이게 이제 주가지수 옵션인데 주가가 올라갈 거로 나는 본다. 그리고 변동성이 증가할 걸로 본다. 그러면은 콜 매수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옵션을 매수하는 것은요.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할 때는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권리를 갖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 증가 그러면 무조건 매수인데 콜이냐 풋이냐. 올라갈 것 같다? 콜. 떨어진다고 본다? 풋을 이제 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매도는 어떨 때 하는 거냐? 요 콜 매수 반대로 보면 돼요. 콜 매수는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승할 것 같지 않다. 그럼 흑백으로 하면 떨어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안 변할 거다. 올라가진 않는다. 그럼 횡보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겠다. 또 변동성은 작다고 보겠다. 이 변동성이 작다라고 볼 때는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옵션은. 그런데 이제 콜이냐 풋이냐 했을 때 상승 가능성이 적다. 콜.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풋 매수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보니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투기 거래고. 자, 스프레드. 두 선물 간의 가격 차이. 그래서 이제 확대 축소. 두 선물을 이용하는데 가격 차가 여러분 선물 가격이 다 올라가도 더 벌어질 수가 있고 축소될 수가 있단 말이죠. 확대 축소를 예상해서 하나의 선물 매수, 다른 쪽은 매도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스프레드 거래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팔아야 되냐 했을 때 한쪽만 잘 보시면 돼요. 한쪽 예를 들면 뭐 근월물이 됐든 원월물이 됐든 한쪽 포지션을 매수하냐 매도하냐 요것만 잘 보시면 그럼 반대 포지션은 반대 포지션을 갖게 되니까. 다른 것은. 그게 스프레드 거래고, 그럼 이제 두 개의 선물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두 개의 선물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상품 내, 동일 선물 중에서 이제 만기 다른 걸 이용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상품 간, 선물 이름이 다른 거. 예, 이런 거래가 있고, 자, 옵션도 스프레드가 있어요. 스프레드 그러면 옵션도 두 개의 옵션을 이제 매수 매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행사 가격이 다른 옵션을 매수 매도 할 거냐, 만기가 다른 옵션을 매수 매도 할 거냐. 그러니까 콜 또는 풋이 콜은 매수, 풋은 매도 이 뜻이 아니고 콜 옵션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 풋 옵션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 이게 옵션 스프레드 거래예요. 근데 여기서 행사 가격이 다른 걸 이용했다 그걸 수직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기 다른 옵션을 이용했다 수평적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앞에 그 투기 거래 있잖아요. 투기 거래는 하나의 포지션에 자금을 올인하는 겁니다. 매수면 매수 이렇게. 근데 얘는 두 개의 선물을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도 작고 손실도 작아요. 일반적으로 선물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하게 돼 있는데 매수 매도를 했잖아요. 그럼 그 차이를 이익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투기 거래에 비해서 이익 작습니다. 손실도 다 작습니다.
작게 먹고 작게 손실 보는 거래. 그게 스프레드 거래다. 우리 성향에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스프레드 거래는 이익도 작고 대신 이제 손실도 작습니다. 차익 거래는 이제 불균형을 이용해서 이제 무위험 이익을 내겠다. 일단 무위험이다. 앞에 것들은 여러분 투기나 스프레드는 내가 확대를 예상한다, 상승을 예상한다, 예상이 빗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얘는 위험 없이 이득을 내는 거예요. 작은 이득을 이제 안정적으로 내는 건데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불균형을 판단할 때 시장 가격하고 이론 가격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으면 균형이고요. 같지 않으면 이제 불균형이 생긴 건데 그러면 이제 고평가되는 쪽이 있고 저평가되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고평가된 것은 뭐 선물이 됐든 현물이 됐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평가된 걸 사야 되겠죠? 저평가된 쪽을 사가지고 역시 이것도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거예요. 그런데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게 차익거래 원리다. 그래서 이제 현물을 샀냐 팔았냐에 따라서 매수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매수 매도는 선물이 아닙니다. 현물 포지션을 말해요. 현선물을 이용해서 차익거래를 할 때 현물을 샀으면 매수 차익거래, 팔면 매도 차익거래, 현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옵션도 옵션 시장 불균형을 이용해서 이제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 불균형을 판단하는 게 풋콜 페리티란 말이에요. 풋콜 페리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부해야지 이게 이해가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소개만 이제 하겠습니다. 풋콜 페리티의 요 이제 균형이 성립하면 차익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 요걸 벗어났을 때 그러면 콜옵션, 풋옵션 중에서 하나가 고평가, 하나가 저평가된 걸 의미해요. 풋콜 페리티가 이제 성립하지 않으면 그럼 고평가된 거 매도, 역시 차익거래는 항상 고평가 매도, 저평가 매수. 근데 여기서 콜을 매수했냐, 콜을 매도했냐에 따라서 컨버전, 리버설, 이건 이제 옵션 차익거래 이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지금 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1과목 다 공부하신 후에 반드시 복습이 필요하다. 왜? 시험에 나올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국내 파생 상품 이제 현황이 조금 나와 있는데 이건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거래소에 이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거래소에서 처음 거래하기 시작한 선물이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이게 96년도에 처음 이제 상장돼서 거래된 거예요. 최초 우리나라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소 상품. 그 1년 후에 코스피 200 옵션. 이게 또 이제 거래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거래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기초자산에 따라서 주식 상품, 선물 옵션이 있는데, 이 15개나 있고요. 제일 많아요, 여러분. 주식 관련 상품들이. 금리 관련 4개, 통화 쪽 5개, 일반 상품 2개, 뭐 기타 또, 그럼 이제 유렉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거래소인데요. 우리나라 상품들이 독일 거래소에서 또 거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되게 많구나. 이렇게. 근데 선물이 상대적으로 많죠. 옵션보다. 옵션은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5개입니까? 선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새로운 게 생기고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4과목에 이제 거래소 규정에서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것만 기억하자고요. 제일 먼저 거래소에 나온 상품이 뭐다? 코스피 100 선물. 그 다음에 뭐다? 코스피 100 옵션. 여전히 많이 거래되죠? 제일 많이 거래되는 거다. 자,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물. 선물 개요. 선물 이제 퓨처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무슨 선물 있는데, 그럼 선물이 뭐냐, 여러분? 파생상품은 다 미래를 사고 파는 개념이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하고요. 이행하는 시점이 시차가 있어요. 미래를 사고 파니까. 그래서 계약 시점에 정한 가격으로, 이게 이제 선물 가격인데요. 미래의 기초자산을 인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흔히 예약거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약거래하고 비슷한 게 선물 이제 거래다. 그러니까
현물 거래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편의점에서 물건 지금 사는 게 현물 거래 아닙니까? 그러면 물건하고 돈하고 바로 결제하잖아요. 근데 선물은 지금이 아니고 미래에 사고 팔겠다. 이렇게, 예,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돈하고 물건 주고받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계약 시점이 아니고 미래, 만기 때 이루어지는 거다. 예약거래 형태다. 그러니까 선물은 매수 매도하는데 미리 사겠다, 미리 팔아놓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선물 매수가 미리 매수하는 거고요. 미리 파는 게 선물 매도. 손익구조는 선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이제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 요 선물 가격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올라가면 내가 매수한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이득 보는 거고 떨어지면 계속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매도 포지션. 그러면 반대죠. 떨어지면 이득 보는 거고 올라가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선물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떨어질 것 같을 때. 여러분, 주식도 매수 매도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 매도하고 선물 매도는 개념이 좀 달라요. 주식을 매도한다는 건 뭐예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고 장을 빠져나오는 개념인데 선물 매도는 장을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배팅해서 미리 팔겠다. 이렇게 하고 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식 매도처럼 장을 빠져나오는 게 반대매매 제도라는 거예요. 반대매매.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던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건 이걸 이제 청산하는 게 반대매매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매도처럼 장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다. 자, 선도를 이제 포워드 거래라고 부르는데요. 선도도 예약 거래 일종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먼저 나온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이 나온 건데 별표 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예약 거래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요 비교를 해놨죠. 이제 시험에 잘 납니다. 일단 선물은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장내 파생인데 이 포워드 선도 거래는 장외 거래입니다. 장외 1대1로 조건을 정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선물은 거래소니까 청산기관이 보증을 한다 했어요, 여러분. 거래소 내에 청산소를 두고 상대방이 대줘가지고 계약 이행을 이제 보증한다. 그런데 선도는 서로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불이행 혐의 굉장히 커요. 장외 거래는 상대방의 혐의 크죠. 서로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선물은 청산기관이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했죠. 제도, 증거금, 일일정산. 그래서 매수하든 매도하든 증거금을 내야 되고 매일 하루치 변동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쪽은 은행 간의 거래에서는 급이 좀 다르니까 증거금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고객이다. 그럼 좀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경우에 따라서 요구를 한다. 증거금을 요구한다. 주로 여러분 장외 거래를 할 때 그냥 고객 간의 거래를 물론 할 수 있어요.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찾아오고 개인들이. 근데 개인 간의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대방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한쪽이 대부분 딜러예요. 장외 거래는 한쪽이 딜러고 한쪽이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고객, 금융기관 입장에서 딜러 입장에서 좀 신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증거금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일정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날 때 한 번에 주고받는 겁니다. 자, 선물은 실물 인수도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거래소가 표준화해놨는데 어떤 것은 실물 인수도 하고 어떤 거는 현금 결제하고 이런 식의 제도가 있어요. 근데 실물 인수도 비율이 낮다. 그러니까 실물 인수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현금 결제를 많이 하고 중도 청산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선물 거래할 때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반대 매매를 통해서 중도 청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은 대부분 실물 인수도 한다. 장외 거래는 항상이 아니고 대부분 예외도 있다는 겁니다. NDF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차액 결제 선물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표준화되어 있어서 만기가 미리 정해져 있다. 3월물, 6월물, 9, 10, 12 이렇게 표준화 해놨죠. 여기는 그냥 서로 협상해서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선물이 유동성이 높고 표준화되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표준화가 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표준화된 대로만 거래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개월 동안만 선물 거래를 하고 싶다. 근데 1개월에 만기가 되는 선물이 없단 말이에요. 3, 6, 9, 12만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좀 이제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원하는 계약 조건을 선물을 통해서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이거는 가볍게 이제 기초자산 종류에 따라서 선물을 크게 또 상품 선물이다, 금융 선물이다. 말 그대로 이 선물의 기초자산이 상품이다, 금융자산이다 이런 뜻이죠. 뭐 농산물, 축산물, 에너지, 임산물 뭐 이런 것들 다 상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총칭해서 상품 선물로 보고요. 금융 선물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 있잖아요, 여러분. 주식 또는 주가지수, 금리, 채권. 채권이 금리 상품 아닙니까? 그다음에 통화, 뭐 달러 선물 이런 거죠. 자, 요거 우리나라에 여러분 상품 선물이 2개 있습니다. 금 선물하고 돈육 선물 2개 있고요. 나머지는 다 금융 선물입니다. 우리는 요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그 1권 마지막에서 또 상품 선물, 금 선물, 돈육 선물 또 공부할 거예요. 그럼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기초자산 제한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파생상품 만들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현상이 기초자산 될 수 있고 뭐 공해, 뭐 경제 변수, 신용위험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 이번엔 선물 가격의 결정 봅니다.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물 가격은 뭐라고요? 미래의 현물 가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현물이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거래하면 10,000원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난 지금 주고받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주고받고 싶다. 선물 거래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물을 나는 1년 후에 사고 팔고 싶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10,000원인데 그럼 선물 가격은 10,000원이 아니겠죠? 미래 가격이니까. 그래서 현물 가격하고 미래의 현물 가격인 선물 가격은 다르다. 그 이유가 그게 이제 4가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정을 해보자고, 여러분. 주식을 사는 거하고 주식 선물을 사는 건 다르다는 거죠. 현물을 지금 사게 되면 지금 내가 현물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용도 발생하고 수익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현물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돈이 없었다. 그러면 사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했을 거 아니냐. 자금 조달 비용. 한마디로 이자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현물을 안 샀으면 그걸 예금하면은 이자가 붙으니까 그걸 이제 비용으로 보는 거고, 또 현물을 지금 보관하는 데 따른 실물이 존재하면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원유 선물 같은 경우, 원유를 현물로 거래했다 그러면 원유도 보관해야 되고, 기초자산이 상품일 때는 보관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현물 갖고 있을 때. 그런데 이제 비용만 있냐? 수익도 생기죠, 여러분.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배당 받을 수 있죠. 주식을 사놨다. 채권을 사놨다. 이자소도. 또 외화를 갖고 있다. 외화 예금하면 또 그 이자 받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현물을 갖고 있을 때 들어오는 수입. 그걸 이제 현금 수입이란 말을 써요. 이해는 되시죠? 그 현금 수입의 대표적인 게 주식은 배당금, 채권은 이제 이자소득, 외화도 예금했다 가정했을 때 이제 이자. 그러면 이 편의 수익은 뭐냐면요, 현물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물을 갖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 그러니까 실체는 없지만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금전적 혜택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비금전적인 혜택. 요거는 금전적 혜택. 그러니까 현물을 갖고 있을 때 들어오는 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걸 현금 수입이라고 표현하고요. 요거는 편익이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현물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활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활용 가치.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득을 볼 수가 있다. 그걸 갖다가 편의상의 수익이다. 뭐 이렇게 보세요. 비금전적 혜택. 그런데 선물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미래 사고 팔기로 지금 약정만 맺어놓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나 수익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구체적으로 보면 4가지 때문에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선물 가격을 계산할 때 현물 가격에다가 요걸 계산할 때는 요 4가지를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보유비용 모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유비용 모형. 그러니까 선물 가격 계산하는 원리는 보유비용 모형으로 많이 계산해요. 그러니까 현물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득과 실, 비용도 있고 수익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고려를 해서 가격을 이제 정하게 돼 있는 거다. 자, 이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선물 가격 이제 F라고 쓰죠. 퓨처스니까. 선물 가격 F는 현물은 이제 스팟이니까 S라고 이제 기호를 씁니다. 현물 가격에다가 순보유 비용. 요거는 그냥 비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읽겠지만 득과 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용도 있고 수익 개념도 있고. 그 CC가 요겁니다. 코스트 오브 캐리.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보유 비용이다. 근데 순보유 비용은 네 가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이 표에서 봤었죠? 이제 어떤 선물이든지 이제 망라하고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 비용이 두 개 있었죠. 자금 조달 비용. 그걸 이제 이자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자 비용 R, 보관 비용 코스트 C. 요 두 개는 더해주는 겁니다.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의 배당금 이런 이제 현금 수익 D, 편의상의 수익 Y라고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빼는 겁니다. 즉, 순보유 비용의 크기는 비용은 더해주고 수입은 빼주고 이렇게 네 가지를 고려해서 요게 만들어지고 그럼 현물 가격에다가 요걸 합산하면 그게 이제 적정 선물 가격이 되는 거고 요걸 이제 기호를 이렇게 쓰면 F는 현물 S에다가 요 네 개의 크기를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퍼센트 개념입니다. 요 네 개 퍼센트를 알고 있으면 현물 가격에다가 R을 곱하고 C%, D%, Y% 이렇게 곱하면 요 크기가 이제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퍼센트는 다 개념이 연율이고 선물은 파생상 다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잔존 기간을 곱하는 겁니다. 요 네 개에다가 365분의 T 이제 이런 원리로 계산하는데 결국 이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식에서 요 부분이 순보유 비용의 크기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현물이 지금 500원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매매하면 500원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제 선물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기까지 요 현물에서 이자 비용이 만약에 70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현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이제 70원 비용을 부담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현물에서 또 수익이 50원 생긴다. 그러면 지금 현물 갖고 있는 사람이 50원 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선물 가격은 얼마로 정해야 되냐 했을 때 500원에다가 요 비용은 더해주고 수익은 빼주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520원이 타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래에 사고 팔기로 했으니까 그 만기 때까지 현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70원 자기 돈이 들어갔고 그 현물 팔기로 한 데서 50원 득을 봤으니까 70원은 예, 비용이 발생한 거는 더 비싸게 팔아야 되고 50원 수익 본 거는 빼고 팔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 원리로 선물 가격을 이제 만드는데, 자,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이다. 금융선물.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선물일 때 조금 차이가 있다. 선물 가격 계산하는 게. 그 순보유 비용 계산하는 팩타들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금융선물은요, 이자 비용 현금 수입만 순보유 비용 계산할 때 요 두 개만 고려한다는 거예요. C하고 Y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식에서 요 C, 이게 보관비용 아닙니까? 그리고 Y가 편의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은 보관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죠, 여러분. 실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이자 비용만 고려하는 거고요. 예, 배당같이 저절로 들어오는 현금 수입 D만 고려를 해서 계산하면 된다. 편의상의 수익은 없다. 예, 보관비용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걸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개만 고려해서 순보유 비용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게 양의 값을 가지면 원리가 어떻게 돼요? 어찌됐든 이쪽이 양의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물 가격보다 선물이 더해지니까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이제 크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순보유 비용이 양의 값을 가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주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식 관련 선물은 양의 보유 비용 선물이다. 즉,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높아야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갖고 있으면 예, 현금 수입이라는 게 배당이잖아요. 근데 배당 수익률 별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양의 값을 갖고요. 만약에 음의 보유 비용 값을 가지면 이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아져야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F가 작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채권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 선물. 채권이나 금리 선물은 선물 가격이 싼 걸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싸야 정상이에요. 현물 가격보다. 왜냐면 이게 단기 금리고요. 비용은 단기 이자율로 계산하고요. 이 현금 수입이 표면 이자 수입 아닙니까? 채권 갖고 있을 때 들어오는 게 표면율인데 이 표면율은 이게 장기 금리예요, 여러분. 그럼 통상 장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요 이자 수입이 커요. 채권 살 때 조달한 비용 이자율보다 요거 단기 금리고 요게 장기 금리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요거 현금 수입 빼는 거잖아요. 빼는 거니까. 그래서 선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게 정상이다. 그게 채권 선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선물은 여러분, 이제 금 선물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되죠. 이 세 가지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자 비용, 실물이 있으니까 저장 비용,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절로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현금 수익, 금 갖고 있다 그래서 저절로 뭐 보상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편의상의 수익 개념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저렇게 세 개. 그럼 상품 선물은 뭐가 없다? 뒷값이 없다. 현금 수입이란 개념이 없다. 대신 편의 수익이란 개념이 있다. 자, 여기 가만히 보면 비용은 두 개고 수익은 하나니까 비용이 좀 크겠죠? 그래서 양액값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상품 선물도. 현물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반대로 거래되면 이제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네.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장래 파생 상품 거래 유형. 그럼 이제 네 가지 거래 기억나시죠? 해지, 투기, 차익, 스프레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물을 이용해서 해지하는 것은 현물 포지션과 같은 포지션을 선물 시장에서 취하면 된다. 여러분, 현물하고 선물을 같은 포지션을 취해야 해지가 되는 게 아니죠.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원리가 해지가 되는 겁니다. 틀렸죠? 자, 투기 거래는 증거금만 내고 거래를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포지션에 올인하는 거예요. 증거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 비해서 손익이 이제 확대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선물에서 레버리지가 나오는 것은 이 증거금 제도 때문에 레버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100을 거래하는데 100을 돈을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증거금률이 10%다 그러면 100을 거래하는데 10만 보증금 맡기고 10배 거래를 하는 레버리지가 있다는 거죠. 맞고요. 자, 원월물 선물 가격이 높다. 원월물이 통상 비싸요. 만기가 긴 걸 말하는 거죠. 높은 상황에서 원월물 가격이 근월물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원월물이 근월물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원월물 당연히 사야죠. 그리고 근월물은 팔아야 되겠다. 이게 스프레드 거래 말하는 겁니다. 두 개의 선물을 매수 매도하는데 지금 원월물이 비싼데 더 확대될 것 같다,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원월물 사놓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차익 거래는 불균형, 균형 상태를 이제 판단해 갖고 불균형이 생겼을 때 저평가된 쪽 매수, 고평가된 쪽 매도, 무위험 차익을 얻는 거다. 이런 무위험이란 말은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지 거래에도 이런 표현 붙이지 않아요. 차익 거래에 붙이는 겁니다. 답은 1번. 자, 이번에는 이제 선물하고 선도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물은 장래, 선도는 장애. 여기 있네요. 선물은 거래소 상품이니까 장래, 이거는 1:1 장애. 이걸 거래소로 옮겨온 게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도 거래를 장래로 옮겨온 게 선물이에요. 자, 선물은 누가? 거래소가 계약 이행을 보증하죠. 거래소 또는 청산소 다 같은 말이죠. 보증하는데 선도는 계약 불이행 위험이 존재한다. 맞죠? 1:1 거래니까 상대방 위험이 있다. 선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선도 거래는 실물 인수도만 이루어진다. 이거 틀린 것 같은데요.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선물로 여러분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실물 인수도 하는 것도 있고 현금 결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결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선도도 실물 인수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실물 인수도 한다고 그랬지, 예, 꼭 실물 인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NDF 거래라는 게 이제 있거든요. 요거 틀렸고. 선물의 경우 증거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데, 선도는 대고객 거래의 경우 필요시에만 증거금을 납부한다. 예. 그러니까 이 대고객 거래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딜러라는 거예요. 금융기관. 그런 금융기관들은 예, 이제 고객은 좀 이제 신용도가 낮으면 예, 장외에서 증거금을 받기도 한다. 꼭 받는 게 아니고. 하지만 여기는 장래는 반드시다. 이거 맞죠? 예, 3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선물은 제도에 따라서 현금 결제, 실물 인수도 다 있고요. 선도는 대부분 실물 인수도 하는 거지 항상 실물 인수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선물 가격에 대한 이제 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순 보유 비용을 더한다 했죠? 보유 비용 모형에 의하면. 그중에 여러분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편의 수익은 현물을 보유할 때 선물 매수 포지션이 주지 못하는 편의를 말하는 거다. 예. 선물 매수했다는 건 뭐예요? 실물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사겠다고 지금 약정만 맺은 상태니까 없잖아요. 근데 실제 현물을 갖고 있으면 그 활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편의를 갖다가 편의 수익이라고 얘기하고 이 편의 수익은 상품 가격 결정할 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금융 선물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상품 선물. 그런데 현물 가격에다가 이거 차감하는 거 아닙니까? 편의 수익 마이너스로 계산하잖아요. 순 보유 비용 계산할 때 마이너스 값이죠. 정확히 맞고요. 보유 비용 모형에 의하면 선물 이용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순 보유 비용을 더하는 거죠. 빼는 게 아니고 더하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인데 다만 순 보유 비용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오는 거죠. 이게 플러스면은 말 그대로 더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더하니까 차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금융선물 가격 결정 시에는 현물 가격에 이자 비용을 더하고, 그러니까 현물에다가 이자 비용 더해주고 현금 수익, 뭐 배당이라든지 표면이자, 이표 이런 것들을 차감한다. 정확히 맞죠? 이자 비용은 더해야 되고 현금 수입은 빼야 되고. 보유비용 모형에 의하면 금융선물의 경우 순보유비용은 항상 양해값을 갖냐. 이 항상이란 말 틀렸죠. 좀 전에 우리 봤지만 예, 금융선물이라도 주가지수 선물은 예, 원리상 양해보유비용이 나오는데 채권 선물은 음해보유비용 값을 갖지 않습니까? 이 말 틀렸네요. 음해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채권 선물이고요. 이 경우 선물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낮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유비용 자체가 양해보유비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그 계산 원리상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 보면 이게 비싸야 됩니다. 이렇다는 거고요. 음해보유비용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 두 개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조금 더 단순한 문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채권 선물이죠, 여러분. 채권 선물 또는 이제 금리 선물. 채권이 금리 상품이니까. 요건 상품 선물 아닙니까? 상품 선물은 양해 보유 비용. 그다음에 주식 관련 선물들도 양해 보유 비용. 답은 3번. 요거 설명드렸었죠? 채권 선물은 예, 이자 비용은 단기 금리 개념이고요. 이표 표면이자 수입은 장기 금리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표보다 저게 작아가지고 순 보유 비용의 음해값을 갖는다. 빼주는 게 더 크다. 낮게 형성된다. 자꾸 제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